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2025년까지 개인 파산, 상속 파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소된 걸 한번 기념비적 판례, 상속 포기 관련 대법 2010마 1551, 1552 이때 대법원에서는 상속 포기는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고 부인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저 부인권 대상도 제외했습니다. 적법한 상속 포기는 부인권 행사도 안 되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죠.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2010마 1551, 1552 이게 벌써 14년 됐지만 뭐 지금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파산관제인 처음 할 때인 2007년도만 하더라도 뭐 상속 포기 협의문안이 대세지만 상속 포기도 아마 판례가 없어서 좀 애매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마 1551로 1552 대법원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도의 파산. 서울회생법원 2018라 467 제도의 파산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여기는 이제 재도전이라고 했는데 AI가 역시 재도전이라고 지금 재도전이죠, 그렇죠? 제도의 파산이 다시 도전한다는 의미에서는 참 AI가 재도전이라는 용어를 허용했네요. 이건 참 보면 이제 AI도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재도전 파산을 허용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도전한다 그러죠. 거기에 딱 맞죠. 제도의 파산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제도의 파산이 뭐야? 제도의 파산. 제도가 뭐야? 제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감마 AI가 재도전 파산이라고 용어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네요, 진짜. 대법원 2018라 467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문을 출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10몇 장 되는데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대법원 2022수 613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의 채권자 대의권 행사가 불가하다.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없다. 2022년 아주 경천동지할 판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파산관제인들이 할 일이 이혼재산분할 관련해서 대거 줄었죠.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이듬해 2013무 10861, 10878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소송수계 대상도 아니다. 그렇죠? 소송수계 대상도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다만 위자료 판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신탁자산의 환가 문제. 뭐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부동산이 신탁이 되면 담보신탁이죠, 주로. 신탁이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사, 부동산 주로 예전에 은행이었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뭐 KB국민신탁이라든가 무궁화신탁이라든가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대외적, 대내적, 파산재단에도 속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최우선수익권, 우선수익권, 채무자의 우선수익권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좀 미비했죠. 가치 산정 방식이 평가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선수익권을 환가한단다. 환가하는 거다. 최우선수익권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매각이 되면 그 금융기관의 최우선수익권을 보장해주고 남은 게 있을 때 우선수익권으로서 채무자 내 및 다른 기타 이해관계인한테 배분되는데 그때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우선수익권을 환가하는 문제가 비록 신탁이지만 신탁됐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볼 거 없다가 아닙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됐을 때 우선수익권을 환가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임대인 파산이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서울회생법원에만 해도 아마 뭐 수백 건이 될 겁니다. 뭐 100채 이상 빌라나 오피스텔을 환가를 못해갖고 관제인들이 쩔쩔매는 경우가 지금 각 단독별로 엄청난 사건이 몰려 있습니다. 뭐 30채, 50채는 별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100채 이상을 환가를 못해서. 근데 그게 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3건, 4건 되면은
파산관제인이 갖고 있는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만 해도 수십 채, 수백 채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 불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때 선행 면책이 가능한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213단도에서 남승정 판사님이 서울해생법원에서 최초로 안 변호사님 사건에서 선행 면책을 인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그, 한국 L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고요. 허그는 대한주택도시공사입니다. 주택도시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변경조건부 낙찰 시행. 변경조건부 낙찰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자가 2억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2억에 안 팔립니다. 1억 8천에 팔리더라도 2천만 원은 그 낙찰자가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더더욱 전세금보다 매매금이 떨어졌을 때는 낙찰이 안 되죠. 근데 변경조건부 낙찰은 뭐냐면 허그가 경매를 신청한 다음에 자기네가 2억을 받겠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1억 5천에 낙찰을 되더라도 5천만 원을 우리가 포기하겠다. 안심하고 낙찰을 받으십시오라고 일종의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경매에서 굳이 저거를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적절한 가격으로 보증금보다 다운시켜서 낙찰을 받더라도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투자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물건은 경매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비드 공매 등록. 전 관제인들이 온비드 아이디를 제공받아서 온비드에다가 매물을 내놓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돼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게 또 파산재단과 관련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압류 불가 자산의 환가 가능성. 이건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시하는데 개인 택시 면허가 우리 민사집행법상은 압류가 불가하지만 개인 파산이나 회생에서는 청산 가치를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에서는 매매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치원 운영권도 마찬가지죠. 대법원 판례상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무상 파산에서는 환가, 청산 가치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환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는 아직 압류가 불가하다는 판례는 있죠. 그리고 개인 택시에서는 저도 옛날에 뭐 환가를 하려다가 채무자가 취하라는 한번에 도망갔지만 채권자가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해서 운행 정지 명령, 그 다음에 압류 취소, 압류 추심했을 때 운행을 위한 어떤 임시 공탁금을 내고 운행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정지를 하기 위해서 현공탁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모순해죠. 집행권과 파산법 충돌. 파산법도 포괄집행이고 일반 민사집행법은 개별집행인데 둘 다 집행입니다. 개별집행, 포괄집행이지만 개별집행은 허용을 안 하고 포괄집행은 허용이 된다. 좀 약간 모순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과 취등록세 문제. 대법원 2005도 9491호. 취등록세, 이건 이제 특별 한정승인에 관한 거지만 취등록세는 상속인이 부담하라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2024년 작년에 개인 파산 관제인 직무편람을 만들면서 재단 채권을 변제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좀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정승인을 부동산이 큰 빚도 많지만 시가도 상당한 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아니면 원룸 10채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뭐 한 수십억 됩니다. 한 2, 30억 되는데 부채도 그 이상 되면 그 임차보증이 다 부채고 또 다른 금융권 부채도 있어서 부채가 뭐 50억 됐는데 건물은 한 30억 됐을 때 이거를 상속 포기를 안 하고 승계를 했을 때 취등록세 30억에 2.5%면 7,500입니다. 1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상속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단 재단 채권으로 매각을 했을 때 재단 채권으로 일단 우선 보호를 해주지만
잘 매각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상속 포기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치 없는 부동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산과 양도소득세 처리. 임의 경매가 발생을 하고요. 파산 선고 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단채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재단채권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이죠. 대법원은 2024도 36906으로 재단채권이라고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2024도 36906에서는 양도소득세로 인정했습니다. 파산 재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이다 해서 재단채권을 인정해서 변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판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도 오히려 이 판례를 자기네가 생성을 해놓고도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례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결국은 재단채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파산채권도 아니고 새로운 채무자의 신득 조세채무로 봐서 결국 채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산면책과 임대차 보증금, 면책의 효력 범위에 임대차 보증금이 포함될 것인가? 대법원 2022다 34738, 2022다 24738.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3년 지났는데 이해관계자가 영향이 있죠. 임대인, 임차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판례가 형성 중입니다. 중앙법원에서는 이미 하급심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판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휘추가 주목됩니다. 그다음에 상속 포기 효력 시점과 관련된 논쟁이 있습니다. 채무재생법 386조에는 파산 선고 후 상속 포기는 한정 승인 효력을 갖습니다. 파산 선고 후 상속 포기는 효력 발생 시점이 쟁점입니다. 제 견해는 파산 선고 전 청구 접수 시 한정 승인 청구 접수 시 상속 포기 효력을 소급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청구 시점 기준시로. 그렇지만 서울 가정법원은 고지 시점 효력 발생. 그래서 법원에 따라서 그다음에 파산 선고가 먼저 있느냐 상속 포기가 먼저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행위로서 상속 포기가 비록 신분행위지만 재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모순이 생기게 대법원은 상속 포기는 신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신분행위면 내가 상속 포기한 파산과 상관없이 상속 포기를 했을 때 나는 일체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저 신분행위로서 일체 안 받기로 한 거기 때문에 상속 포기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해야지 이게 상속하고 파산 시점에 따라서 어느 때는 들어가고 어느 때는 안 들어가고 불명확하죠. 너무. 그렇죠? 법원 어떤 실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항소를 했고요. 이번 다행히 4월 달에 일단 신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지금 일단 좀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소는 아니고 항고입니다. 항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서서히 좀 아직 미해결된 게 있죠. 요거 3개, 4개, 5개, 6개. 그렇죠? 이건 해결된 거죠. 이거는 7개. 7개 정도는 아직은 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직 미해결 과제로 제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